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타벅스 커피의 손익계산서를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이 약 2조 6천억 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수준입니다. 그보다 훨씬 아주 많이 큰 금액이에요. 참고로 이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 직영점이에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매출 보실 때 단기 숫자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전기 숫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전기에 약 2조 4천억 원에서 단기에 약 2조 6천억 원으로 매출이 증가한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파란불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감소하면 부정적인 시그널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부정적인 건지 그 감도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퍼센티지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1년 동안 약 2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걸 퍼센티지로 바꾸면 약 9%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성장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장률에 대한 판단 기준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현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9%가 일단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 건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는 호황이고 커피 산업도 불에 활활 타올라요. 기가 막히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친구만 9% 성장한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과거 성장세를 보니까 25기까지는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쭉 성장률을 보였는데 26기에 갑자기 한 자릿수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다른 자료들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커피는 좋아하지만 커피 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빙 선생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인은 367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네요. 거의 하루에 한 잔꼴이죠.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약 1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커피 회사들이 스타벅스처럼 다 직영점이면 주요 커피 회사들의 매출액을 합치면 되는데 우리 백다방처럼 대부분 프랜차이즈면 백다방 매출을 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다방 매출은 가맹점에 납품한 게 그들의 매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 거를 집계해야 되는데 가맹점은 보통 주식회사가 아니고 우리 김 부장처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계가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것과 이런저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 숫자를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매출원가, 제품이나 상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는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읽겠습니다. 3천억 원 수준이에요. 역시 전기부터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수준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매출 원가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을 팔고 남은 직접
누적적인 이익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 22번을 보시죠. 주석 22번을 보고 계십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을 판매한다면 이 매출액을 구분 공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스타벅스는 커피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굿즈도 팝니다. 커피는 만들어서 팔죠. 제품이 될 거고요. 굿즈, 머그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와서 팔 것입니다. 상품이 될 거예요. 이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항목의 구성비를 보시면 전기나 단기나 제품 매출이 75%, 상품 매출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별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비중이 상당한 회사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매출의 4분의 1이 지금 상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스타벅스 매장당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내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한다면 하루에 몇 잔이나 음료를 만들어야 할까요? 입니다. 자, 스타벅스의 전체 매출은 2조 6천억 원 정도라고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여기 1750개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빙 선생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몇 개일까요? 물어보니까 1750개입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나누게 되면 점포당 매출액은 1년으로 치면 약 15억 정도가 나온다. 나누기 12에서 한 달로 하게 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나누기 30일 또는 31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0만 원 정도 수준의 매출액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얘도 팩트고 얘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일 거예요. 길거리에 스타벅스 보시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감으로는 하루에 저 정도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거를 저희가 쫓아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팔아야 될까? 그러면은 매출 중에서 상품은 상관없잖아요. 내가 만들 거는 제품이니까 커피를 만들던 음료를 만들던 제품을 만들 거니까 제품 매출을 가져와야겠죠? 약 1조 9천억 원. 방금 보신 주석에 있는 그 숫자고요. 나누기 역시 점포수 하게 되면 점포에서 1년 동안 약 1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소비자들이 와서 먹는 음료의 평균 가격이 10,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7,000원, 8,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1만 잔의 음료를 만들어야 돼요. 나누기 12에서 한 달로 치면은 9,200잔. 나누기 31을 해서 하루로 치면은 290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스타벅스는 뭐 사람이 근무자가 많은 어떤 큰 매장도 있고 작은 매장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4명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계산의 논리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290잔을 만들어야 되는데 3명이 만드니까 명당 약 100잔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 물론 한 명이 10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당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10잔 정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냐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쭉 따라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팩트에서부터 따라가는 거죠. 중간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정확해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예시예요. 그럼 다음으로 원가를 보시면 71대 29%로 역시 전기와 비교해서 원가 구성에서 기간별 유의미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제품 매출 비중이 75%인데 원가 비중은 71%다 라고 하는 건 머그컵을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팔아서 남는 마진율이 더 큰 회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원가율이 낮으니까 거꾸로 마진율은 높은 겁니다. 하지만 대단한 차이는 없습니다. 제품 등의 원가율이 예를 들어서 60, 상품의 원가율이 40, 이건 뭐 굉장히 큰 차이인데 거기에 비해선 소소하다라는 의미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전기에는 46%, 단기에는 49%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말하면 전기에는 54%의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고 단기에는 51%의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익률로 치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값은 큽니다. 50% 이상 되는 매출액 이익률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마진율이 되게 높죠. 내가 이 회사에 소비하고 있다면 슬픈 소식이에요. 슬프다기보다는 솔직히 좀 신경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한테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요. 그러나 이런 판단은 잠시 유보해 보시고 조금 더 리뷰를 해보죠.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너무 성급한 거예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로 2번의 세부 구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리적 특성을 보시면 국내가 100%예요. 해외가 없잖아요. 전부 국내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수 기업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쿠팡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성장세가 확 꺾여요.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아무리 높여봤자 한계가 있죠. 게임 상대방이 네이버가 있고 이마트가 버티고 있잖아요. 다들 한가닥 하는 친구들인데 이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네이버하고 쿠팡, 이마트하고 진검승부를 해갖고 쿠팡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테무가 들어오잖아요. 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감사 보고서에 있는 이 자체는 팩트입니다. 팩트. 애널리스트 보고서, 언론사 기사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정보예요. 게다가 지금 이 스타벅스처럼 비상장사는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여기 감사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해서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 주석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점에 이전할 수도 있고요.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마트의 제품을 납품하는 농심은 일단 직매입 조건으로 판매했다면 농심에서 이마트로 물건을 넘겼을 때 농심에서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매출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마트에 매장을 지어주기로 한 건설회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2년 동안 건설하기로 했다. 그럼 건설 완료 시점에 한 번에 매출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건설한 만큼 차근차근 매출로 인식해요. 이런 거를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고 해요. 설치 산업이나 조선, 건설처럼 장기간 재화나 용역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을 수주했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그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걸쳐 점차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수주 잔고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이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회사구나. 그러면 공시되는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갖고 추세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나 머그컵을 고객한테 넘긴 순간 매출을 인식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어떤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원가로 정기에 약 1조 500억에서 단기에 약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주석 23번에 가서 과연 어떤 항목으로 어디서 얼마나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23번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여, 종업원 급여고요. 퇴직급여, 종업원이 퇴직했을 때 줘야 되는 금액이죠.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식대 같은 거를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교육훈련비, 교육받는 거죠. 여비교통비, 왔다 갔다 주비 같은 거죠. 차량 유지비 마찬가지고요. 통신비 아실 것 같고요. 세금과 공과, 재산세, 부동산 종합세, 각종 세금이 어마무시하죠? 보험료, 여기 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면 보험에도 들어야죠? 지급수수료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2,800억이에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임차료 장난 아닙니다. 2,200억이에요. 역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일단 임차료 자체는 뭔지 아시죠? 월세 같은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비, A4 용지 이런 거죠. 행사비, 직원들 워크샵 하나 봐요. 수선비, 뭐가 고장났어요. 고쳐야죠. 수도광열비, 수도와 전기세입니다. 감가상각비와 여기 나오는 사용권 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이 세 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벅차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별도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거래처 접대하는 거죠. 우리 물건 팔아주는 거래처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거죠. 판촉비 뭔지 아실 거고요. 도서 인쇄비 말 그대로 직역하시면 됩니다. 경상 연구개발비 뭐 새로운 레시피 같은 거 개발하는 모양이죠. 회의비 회의하나 봐요. 운반비 있고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시기에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한 이 상각에 대한 개념만 빼면 이해가 안 되실 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요. 판관비는 지금 주석에서 확인하셨듯이 세부 항목이 쭉 나와요. 근데 매출 원가는 그게 없어요.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였고 퉁퉁 나오고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주석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있고 어떤 회사는 없고 이렇지 않아요. 모든 회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성격별로 분류를 해주는 재미있는 주석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석 2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의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가 약 1조 2,600억 정도,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가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2조 4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주석 24번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에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정확히 2조 4,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격별로 보여주고 있는 주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석이다. 다른 회사의 원가에 대한 항목의 구성 내역과 금액을 엿볼 수 있는 주석이에요. 보시면 2조 4천억 정도에서 원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4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비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4천억은 어떤 거의 원가냐면 매출 중에서 제품을 팔기 위한 재료비예요. 그렇죠? 상품에는 물건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시키면 안 돼요. 제품 약 1조 9천억을 팔기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가 4천억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보면 약 21% 정도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사람들이 가성비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가성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음식점에서는요, 판매가 대비 재료비의 비중을 32에서 33%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야, 이걸 내가 15,000원 주고 먹어야 돼? 아, 보면 재료값 이거는 한 2, 3천 원밖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15,000원 주고 먹어야 돼? 일단 먹어요. 시켰으니까 먹어야죠.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비율을 40% 이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이거를 10,000원에 파네. 정말 대단하네. 굉장히 싼 집이구나. 많이 오겠지만 팔아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32에서 33% 정도를 유지하려고 관리를 많이 하는데 이 스타벅스는 21%예요. 이 자체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아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수준일 거예요. 커피 회사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판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기서 가성비를 느끼려면 1시간이라도 앉아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공간에 대한 원가를 나타내 주는 게 여기 사용권 자산 상각비하고요. 여기 지급 임차료, 요게 공간에 대한 원가예요. 지급 임차료는 뭔지 아실 거고요. 사용권 자산 상각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각의 개념인데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합치면 3,700억 정도가 됩니다. 3,700억. 그럼 제품 매출액 대비 3,700억의 비율은 약 19%가 돼요. 그렇죠? 원재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0%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커피를 사오면 나는 가성비를 20%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고요. 그나마도 좀 앉아서 공부도 하고 잡담도 하고 이렇게 먹고 온다면 공간을 즐긴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직원분들, 이 직원분들은 커피는 만들지만 소비자들한테 뭐 서빙을 해준다거나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 인건비가 상당히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가성비를 높이는 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시면 여기 지급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금액이 큽니다. 약 3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주석을 한번 보시면 관련 주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상표 및 기술 사용 계약 해서 SBI 네바다 이런 회사와 2021년 9월 24일 스타벅스 커피의 지분 17.5%를 추가로 사왔을 때 계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시기가 딱 그때요. 이때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순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SBI 네바다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 찾아보니까 미국 스타벅스의 계열사다. 이렇게 빙 선생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열티 관련해서 계약을 따로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의 비율은 대략 계산하면 12% 정도가 돼요. 이 12%가 전부 로열티 계약이냐? 이건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화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이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순매출액의 몇 퍼센트 주기로 한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27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나오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27기가 없고 어떤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추론을 못 하겠지만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들한테 가는 로열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10,000원어치를 드시는 순간 거기에 1,200원은 본사의 로열티로 지급하는 거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깝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오르는 금액인데요. 예. 이렇게 스타벅스의 사례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